자, 안녕하세요. 부천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798페이지 가망무역과 이제 북로 남해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눈여봐야 할 부분인데, 자, 먼저 이제 설명할 부분이 가밥무역과 관련된 것인데,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가밥이라는 것은 명나라가 조공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발급했던 무역 허가서예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만주족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 오키나와 이런 데 이제 가밥을 발부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무역량을 조절하는 무역 형태가 가밥 무역인데 근데 보통 교과서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이 가밥 무역을 일본과 명나라의 그 조공 무역에 이제 한정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가방 무역은 이제 명나라 초기 때 그 정기예구,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남북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기에 이제 일본의 왜구들이 강남 지역에 주로 들어와서 약탈을 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홍무제가 이들 막기 위해서 일본의 그 당시 그 요시미치와 이제 그 협약을 맺어서 일종의 조공무역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가방무역이라고 하죠. 자, 그때 이제 요시미스가 왜 가방무역을 했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무르마치 막부의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무르마치 막부는 그 에도 시대와 달리 에도 막부와 달리 그 중앙 집권적 국가는 아니에요. 상당히 지방 국권적인 국가였고 그다음에 그 지방에 슈고 다이모라 해가지고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금이 잘 안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르마치 막부는 그 토지세에서 세금을 걷지 못하니까 좀 상세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그 당시 이제 명나라 무역을 통해서 조공 무역을 통해서 이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아사카가 요시미스는 이 쇼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청왕에 한번 돼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막부의 쇼군들은 청왕까지 뭐 그렇게 넘보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으니까. 근데 이 아시카카 요시미스는 청왕까지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넘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자신의 정통성을 명나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홍무제로부터 이제 일본 국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도 정치적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카카 요시미스가 이제 청왕이 되려고 여기에 수술을 받는 도중에 그냥 죽게 되죠. 그 후에 쇼군들은 이제 청왕 자리에는 관심이 없게 돼. 그래서 이제 일성 세fun이로 끝나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방무역을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파부는 아까 말했지만 명의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한 통제 무역의 징표로서 일본도 가파부를 받은 가파선에 의해서 무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파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그 당시에 뭐 전자장치도 없으니까 이게 뭐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그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에다가 내용을 적은 다음에 도중에 이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은 데다가 반을 자르죠. 그러면 한쪽은 중국이 갖고 한쪽은 상대국이 가져갖고 이제 무역을 올 때 이 가팝을 맞춰봐. 그러면 맞히면 어떻게 돼요? 딱 맞으면 무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가팝을 나눠줄 때 많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게 커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터를 통해서 상대국들의 이제 뭐냐면 상대 민족이라든지 상대국들의 이제 무역량을 통제하고 세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본에 이제 국한돼서 또 보면 자, 초기와 중기 같은 막부가 직접 이제 이 가판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부가 직영하는 선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오니의 난 이후에 이제 그 사정이 많이 바뀌어졌죠. 오니의 난 이후에 이제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권위가 떨어지니까 대신에 이제 오우치시와 호소카 시가 각각의 이제 하카다 상인과 사카이 상인들이 이제 내세움을 갖고 독점 체제가 형성이 돼요. 그들이 가판 무역을 주도했고, 근데 이제 여기 하카다 상인하고 사카이 상인들이 대명 무역권을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그 영파에서 자기끼리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패배한 축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중국인 민가들 약탈하게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파의 난이라고 해요. 영파의 난. 그래서 이 영파라는 위치를 거기 지도에 보시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파라는 것은 강남에 있는 지역 명칭이에요.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되게 갑판무역이 행해졌죠. 그래서 이 영파에나는 이제 그 당시에 또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냐면, 국제적으로 이제 흥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멕시코산 은을 어디에서 가져왔죠? 중국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은을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 당시에 또 은이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 은강산도 개발되고 그랬거든요. 은도 중국은 모여져요. 그래서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영파예요, 영파. 그래서 이 영파는 상당시 그다음 은 경제, 은 교육의 중심지로서 상당히 부각이 됐던 곳이거든요. 자, 하여튼 이 영파에 난 이후에 이제 명나라 조정은 일본하고 갑판무역을 일시 중단되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재개돼서 이때는 그 오치시가 이제 하카다 상인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무역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가 나중에 전국시대 때 이 오치시가 멸망하면서 이제 갑판무역이 중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갑판무역이 잠깐 중단될 때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왜구들이 들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 공식적인 어떤 그 합법적인 무역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밀무역이 형성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단속하는 과정에서 왜구가 이제 더 들끓게 되고 다시 갑판무역이 이제 뭐냐면 시작되고 다시 중단되면서 또 덜 들끓게 되고 이래서 이제 그러면서 왜구가 이제 후기 왜구가 형성이 되죠. 이 부분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16세기 때 북로남해하가 있었는데 이 북로남해당은 뭐냐면 북로라는 것은 북쪽의 오랑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지도에 보시면 나오죠. 타타로와 오일라트가 있죠. 타타로 오일라트. 그 다음에 남해라는 것은 남쪽의 왜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먼저 북로가 이제 먼저 등장했죠. 타타로 오일라트가. 그래서 이 북로를 만든다는 과정에서 명나라 정부가 그 많은 군대를 북쪽으로 배치시켜요. 이 북로를 막기 위해서. 근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남쪽에서 밀무역이 행해지죠. 거기다 또 영파의 난을 거쳐가지고 밀무역이 더 행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명나라 정부는 또 밀무역을 이제 막는다고 해서 군대를 또 파견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단속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일본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그 왕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시라토에 거점을 마련해서 외구 활동을 하죠. 또 밀무역도 같이 하고 요때 외구를 이제 후기 외구라고 해요. 예, 이 후기 외구는 좀 특징이 뭐냐면 일본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일본 사람 외구를 진외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일본인 복장 훈도시차고 하는 외구 짓을 위해라고 해요. 그래서 위해가 거의 70%고 진해가 30%에 불과한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대도 파견하고 그때 이제 척관계라는 사람 아시죠? 척관계 절강봉법도 그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그때 이제 외구 좀 단속 좀 해달라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외구 단속령을 내리죠. 그래서 시다토에 있는 왕직세력들이 토벌을 하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 정부도 너무 강경일본도 해서 군대를 이제 파견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밀무역을 좀 합법적인 잔치를 통해서 좀 공식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명은 부분적으로 이 민간 상인들 대의무를 인정하고 복권에 공인무역항을 개설해요. 그래서 후기 왜구를 간신히 진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초기 때 실시했던 엄격한 이제 공무역 중심, 그 다음에 이제 해금령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중기 때 들어가면 약간 풀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은 유지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몽골족인데 이 몽골족들은 명나라한테 쫓겨나도 북쪽에 이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타로와 오일라트가 대표적인 부족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제 오일라트가 이제 먼저 공격해봤죠. 그래서 1440년 15세기 중반 정도에 그 몽골족의 오일라트가 엑세인이라는 사람이 남침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정통제였어. 그래서 이 정통제가 이제 그 몽골족을 이제 침입을 막으려고 그 친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친정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 친정은 뭐예요? 왕이 황제가 직접 가서 정벌하는 거죠. 위험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장군한테 명해갖고 직접 그냥 장군이 파견돼갖고 해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왕진이 계속 친정 강건을 하니까 그 당시 영종이 몽골족의 그을 토벌하는 위해서 친정을 하게 되고 그 몽골족을 친정하는 과정에서 그 토목보에서 포로가 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통옥보의 난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당시 이제 몽골족들이 그 영종을 잡아가지고 뭐냐면 이제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몸값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정부하고 이제 뭐냐면 협상을 하게요. 우리 이제 몸값 지금 항제가 있으니까 너네들 돈 좀 줘라. 근데 너무 돈의 액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 조정에서 얘기하다가 그럼 아유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네 항제 그냥 갖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 영종의 동생이었던 그 경태제를 이제 왕위로 황제에 올리죠. 그러니까 몽골족 입장에서 이게 영종이 완전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야. 또 영종 있어봤자 뭐 소용도 없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죠. 근데 영종이 이제 정치적 지위가 상당히 불안전하죠. 왜 불안전하겠어요? 자기 동생이 이미 황제가 됐고 자기는 이미 뭐냐면 원정 갔다가 잡혀왔다가 다시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동생에 의해서 유폐가 돼요. 예. 그래갖고 사왕으로 모셨지만 실권 없이 유폐가 당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일부 신하들이 영종을 따른 일부 신하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자기 동생 잠시 올렸던 동생을 몰아내고 다시 왕위를 영종으로 세워요. 이게 이제 탈문의 변이에요. 탈문의 변. 그래서 그 영종은 그 두 번 즉위하게 된 거죠. 한 번 이제 통옥본에 가서 잡혔다가 잠시 왕위에 물려놨다가 다시 돌아와서 탈문의 변을 통해서 다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영종은 그 당시 이제 연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일제 1호제에 입각해서 불려지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묘로 해서 영종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왕위가 차지했다. 황제가 됐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영종이 복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연이라는 사람이 큰 공을 세우죠. 그래서 이연이 이제 대학사를 맡으면서 권한이 점점 커지고 이때 이제 내각수보라는 제도가 마련돼요. 그러니까 내각 대학사라는 자체가 원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죠. 제도적 장치가 아닌데 임시기구인데 그래서 내각 대학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되게 다른 간직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비변사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각 대학사에 참여했던 여러 간직 중에 제일 높은 간직을 이제 이부상서가 맡게 되는데 이걸 내각 수보라고 해요. 이때 마련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부상서가 내각 수보를 맡으면서 실제적으로 재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2년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내각 대학사의 권한이 좀 더 한층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해서 내용을 보고 16세기 때 되면 또 타타라족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타타라족의 이제 침입 과정을 보면 다야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다야칸은 엄민은 15세기 후반대죠. 예. 그래서 이제 15세기 때 이제 후반대 그 내몽골에 진출해서 몽골족을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을 침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제 때 북경을 포위해요. 한 달 동안 포위해. 그래갖고 이제 북경을 한 달 동안 포위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술련에 일어났다 해서 경술련의 병난이라고 해요. 경술련의 병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에 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명나라가. 자, 그래서 이제 다약한을 좀 아울리기 위해서 조공모역을 또 개시를 하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국경 부근에 마실을 이제 설치하게 돼요. 마실을. 예. 그래서 이제 마실은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네. 다약한이 아니라 알타칸이네요. 예, 제가 말 잘못해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15세기 때 이제 그 다약칸이 내려와서 이제 몽골족 통합하고 조공모역 개시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알타칸이 내려와가지고 1550년에 경술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시 그 알타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명나라가 이제 또 통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조공모역을 이제 다약칸 때 잠깐 실시했다가 중단됐다가
이 알타칸이 이제 뭐냐면 경술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명나라가 다시 이제 조공무역을 이제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조공무역은 주로 뭐냐면 국경 부근에 마시를 설치하는 거야. 마시. 그러니까 말을 갖다 파는 거죠. 호시라고 또 하죠. 근데 이건 명나라 때뿐만 아니라 예전에 전왕족 때도 계속 주변의 유목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마시를 냈어요. 근데 이 마시를 설치하면 대개 누가 손해보면 중국이 손해봐. 왜냐면 유목민족들이 끌고 오는 말들이 젊고 싱싱한 말들이 아니라 대개 보면 늙고 병든 말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젊고 싱싱한 말에 값을 쳐주니까 손해를 봤지만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자신을 쳐다오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알타칸 때 이제 이 알타칸 순양을 봉해주고 이때 이제 이 가정에서 이제 알타칸 시기 때 남아교가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아교가 이제 멀리 보급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점점 이제 그 몽골족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 순해지기 시작해. 상무정신이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아교는 원나라 때 보급됐다고 이렇게 알려졌지만 원나라 때는 주로 몽골족 상층 귀족들만 보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몽골족들이 남아교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남아교가 이제 몽골족에 보급되면서 몽골족들이 상무 정신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의 군사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타칸하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장거적 개혁 정치하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나왔는데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명예 대응 나오죠. 국경 부근에 마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만리장성을 축축하고요. 이 만리장성은 이제 그 현재 만리장성이죠. 진나라 때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의 만리장성보다 약간 북쪽에 있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고 뭐냐면 지금 흔적만 남아 있어요. 유물 유적만. 근데 이제 지금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든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진나라 때 만리장성은 주로 벽을 흙으로 다져가지고 만든 장성인데만 해서 지금 만리장성은 벽돌로 쌓아서 만든 장성이에요. 이거 위치도 달라. 그래서 진나라 만리장성은 좀 남쪽인 산해관부터 해서 가역권까지 이제 연결되는 장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이 이제 북로와 그 뒤에 남해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사비를 많이 쓰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세 부담이 증가되고 이것이 나중에 농민반란의 또 원인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왜구를 보죠. 왜구는 이제 그 중국 역사상 크게 두 번 있었어요. 정기 왜구하고 후기 왜구 이렇게 두 차례 있었는데 이 정기 왜구는 1번이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남북조 시대에서 무르마치 초기 시대예요. 그 남북조 시대는 나중에 일본 사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그 일본에서 청왕이 2명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그 다이모들이 갖다 붙여가서 남조 붙고 북조 붙으면서 싸웠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인력까지도 농사까지도 농민까지 다 동원하고 전쟁에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쟁 시기니까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군량비도 필요한데 군량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단적 큐슈 일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외구 집단이 형성돼서 조선부터 해서 중국 연해까지 막 털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홍무제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들을 이제 단속을 엄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서 일본하고 딜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요시미치가 이제 외구 단속을 하고 대신에 중국이 가만무역을 실시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14세기 때 정기 외구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후기 외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후기 외구는 16세기 때 일본의 전국시대 정치 불안, 그다음에 이제 명예 해금력 방발 및 민무역. 그래서 명이 이제 북로에 군대를 배치하다 보니까 몽골족 막기 위해서 남쪽에 이제 공백 상태가 일어나고 그 틈을 타서 그 당시 왜구가 발생을 했는데 요때 왜구의 특징은 일본인보다도 중국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구를 진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위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위해들이 더 많았고 그때 대표적인 그 위해 중에 그 우두머리가 누구면 왕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왕직은 그 일본의 그 시다토에 거점을 마련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총지휘하면서 약탈 무역을 재개해요. 이제 외구가 활동을 하게 되죠. 밀무역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명나라 정부는 주한이나 호정원, 척갱가 이제 그 파견해서 그들을 진압하게 하고 이때 척갱가가
척계가가 이제 그 그러니까 척계강이 했던 그 뭐냐면 척계강이 썼던 그 유명한 책이 절강보법에 입각한 기호신서죠. 이게 임진왜란 때 이제 전달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척계강의 그 절강보법은 주로 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 소분의 단위 원항진을 통해서 근접점을 해갖고 이들 격파하고, 먼 거리의 왜구는 불량기포나 그 다음에 홍위포를 발사해서 그들 격파하는 그런 이제 절강보법 같은 것들을 이제 고안해갖고 기호신서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것이 임진왜란 때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상당수 병력들이 강남에 있었던 병력들이에요. 강남에 이제 왜구들을 뭐냐면 싸울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진왜란 때 파견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왜구를 격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좀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공무역 체제를 좀 완화해서 일정한 지역에 뭐냐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인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죠. 복권에 한글 열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기 왜구는 이제 단속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87페이지 펴보세요. 자, 287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자, 박교사는 14세기에서 15세기 때 중국 해상무역에 관한 가와 다사료에 활용하여 다음 같은 수업을 계획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09년 때 2차 문제인데, 이게 원래 이제 역교론하고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역교론 문제는 그 역교론 부분에 배치시켰고요. 여기는 중국사 부분만 이제 관련돼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와 관련된 건 이분 바투트의 여행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그 가방무역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가방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방무역 시작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이 편지 내용이 이제 그 아사카카 요시미스라는 사람 있죠? 예. 그래서 그 한자 종리위정이라는 사람이 명항제 누굴까요? 명나라 황제였던 주원장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서찰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단은 뭐냐면 여기 1487년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왜구가 상당히 많았던 그 내용들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다사료에서 이제 뭐냐면 볼 수 있으니 명나라 손해를 보더라도 주변 이민족과 교류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물자 공급이 끊어지니까 끊어진 주변 이민족이 궁핍한 사람을 못 이기고 그 중국 공격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아까 전 중국은 몽골제 마실을 개장하고요. 그 주변 그 여진족이 또 가반무역을 하고 일본하고도 가반무역을 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일본이 그렇게 은혜를 베품에도 일본이 영파의 난을 일으켜갖고 시쫓고 다니니까 이거에 대해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와 관련된 그 뭐냐면 그 것들이 이제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문제 풀어보면 가에 반영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과 그 나에 반영된 중국 왕조 무역 정책의 실시 배경과 특징을 비교해보고 16세기 때 A의 변화를 다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시오. 그런데 자, 가에 반영된 중국의 외교 정책은 무슨 왕조일까요? 원나라 왕조죠. 원왕조의 이제 그 대외적인 정책. 그래서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그 무역 정책이 상당히 개방적이었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가방무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이제 가방무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나와 다는 나에 반영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의 실시 배경과 특징. 아까 이제 가방무역 있죠? 그것을 실시 배경을 쓰시면 돼요. 정기 예구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쓰시면 되고, 이 가방무역이라는 거는 그 공무역 체제를 띠고 있죠. 조공무역 체제. 자, 16세기 나타날 때 A의 변화를 그 가방무역분을 다와 이제 연관시켜서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16세기 이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당시 영파의 난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사주 D지만 0번의 나이에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판부역이 중단됐죠. 예,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 적어놨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해볼게요. 5번 문제. 자, 보기는 그 당시 이제 명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시대수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일단은 순서대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예,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정난해변이죠. 정난해변. 자, 정난해변은 이제 제2대 건무제 때 일어났고 그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락제 즉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토목본해변이에요. 그래서 토목본해변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영종이 그 당시 오일라트의 그 엑센을 이제 공격한 사건이죠. 그러다가 이제 잡힌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그 통옥본해변이고, 잡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이제 유폐됐다가 그 동생인 경태제를 다시 무찔리고 자신이 즉위하게 되죠. 다시 복위한 사건이 탈문해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수해변은 세종 가정제 때 다약한의 손자가 이제 공격해두죠. 그래서 이제 1550년에 북경을 포위하는 경수의 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요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순서가 니은, 디귿, 기응, 니을이에요.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고요. 잠깐 제가 그 내용을 좀 약간 잘못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수정할게요. 제가 이거 경수의 변란 있죠? 경수의 변란. 이 경수의 변란이 경수의 변란이 이제 시기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거 잘못 설명했는데 아까쯤에 저도 헷갈려가지고 저기 다약한 다음에 알탁한 때 경수의 변란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약한 때가 일어난 게 아니라 손자였던 아르탄칸 때 일어났어요. 아르칸. 그래서 좀 고쳐주세요. 다약한의 손자였던 그 경수의 변란이 상선시의 북경 변란이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 당시 경수의 변란 다약한의 손자였던 아르탄칸. 그 아르타칸 때 일어났던 1550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타칸 그 뒤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약한 그 다음에 아르타칸 그 다음에 이제 알타칸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좀 약간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장거정의 개혁을 이제 볼게요. 장거정의 개혁. 자, 장거정이 이제 집권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신종 때요. 신종 때. 그래서 이 신종은 이제 우리 이제 만력제라고 하죠. 이 만력제 때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났죠. 이때. 그래서 만력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로 일단 10년 동안 신종 초창기 때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 장거정이었는데, 자, 이 장거정의 개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을 보면 북로남해에 대한 이민족 침입이 이제 심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악화, 농업 생산의 증대와 부역제 모순으로 이갑제가 해체됐던 시기였고, 그 다음 한간행포와 관료기관 문란 등 명예 대내적인 어떤 세택이었죠. 그래서 장거정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은 이제 한간과 제외해서 이제 언간, 가도관이라 해가지고 이제 오디시고 만 3사가 있었어요. 한간과 제외해서 3사의 비판부터 한간을 보호해준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항제 지지를 확보하고 한간에 대한 언간의 비판을 일정한 정도 또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편이든 한간이든 언간이든 그 뭐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뭐냐면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한간도 보호해주고 언간들이 한간을 이제 비판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비판을 허용해주는 그런 균형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집권을 계속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혁 내용을 보면 고송법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고송법은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개혁을 하고 관료 통제를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가도관, 언간과 한간을 통제하면서 항제권을 강화하고 관료의 책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관료가 항제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했고 결과를 관료의 근무평가에 반영하죠. 그리고 이제 공문 처리 부구에 문책 3번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3번을 이제 지방에 이제 수정관하고 육부, 그러니까 육부의 가도관 내각에 전달하고 그래서 각 기구가 상호 견제 및 경쟁을 하도록 되고 관료에게 상보를 통해서 이를 독촉하는 행정에 효율적으로 동원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에 보면 3번을 작성하는데 지방의 장관, 육부의 관료, 육부의 그 가도관에게 그 다음에 내각 이렇게 3부를 작성해요. 그래서 일단 지방의 수령관이 그 한번 보고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육부가 그걸 보고 또 지방의 수령관을 또 견제하고 최고로 이제 뭐냐면 그 근무평가를 누가 하냐면 내각이에요. 내각 수보가. 그래서 지방 수령관이 근무평가하고 그 다음에 육부의 가도관이 근무평가하고 그 육부의 가도관을 나온 것을 보고한 걸 내각이 최종적으로 뭐냐면 근무평가함으로써 실제로 내각 수보가 최종적으로 이 근무평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수보의 권한을 법제적으로 보장해줬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각 대학사나 내각 수보나 다 임시직이고 그 겸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제적으로 이제 보장되지 못했던 그 권한들이고 다만 관료로서만 보장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각 수보가 이런 이제 뭐냐면 최고 뭐냐면 그 상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관료 통제를 가능하겠다. 이 고송법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교적은 보면 경술 지번 이후에 몽고에 대한 해외 정책을 했죠. 그래서 마시를 이제 설치하고 이 마시는 이제 중국 역사상 보면 설치했다가 또 뭐냐면 또 했더니 뭐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들 공격해갖고 또 철회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설치하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또 한 번 더 설치해요. 그래서 이 마시를 설치했는데 이 마시를 통해서 설치함으로써 군사비를 절감했죠. 손해보는 장사였지만 몽고족들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무장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무장평화는 뭐냐면 겉은 평화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이제 군비를 확장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무장평화 상태라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마시 설치 같은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상서상인들이 출신 관료들이 추진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상서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했고 이들은 이제 장거정과 결합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거정이 이제 수보 시절 때 육부와 내각의 요직을 거의 독차지하면서 이 마시를 통해 국가의 보장을 받는 완전한 무역으로 이는 이제 출신 배경인 상서상인들이 직접 그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몽고족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군비를 이제 절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몽고족을 좀 약간 잔재운 다음에 외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 보면 이제 밑에 이제 그 강자중국사에 보면 몽골 마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1조 편법을 실시했죠. 자, 1조 편법은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은경제가 널리 보급됐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산 은이 많이 유입됐죠. 그래서 대무역 흑자를 통해서 은이 많이 유입됐고 은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조세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는 은본위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그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그 10대 1, 15대 1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3대 1이야. 그러니까 상대적 은의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세계의 은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에 집중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득이 되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멕시코의 은과 일본의 은이 대규모 들어오게 되고, 일본의 그 멕시코의 은들은 저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이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가 확산되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 소유관계 복잡화. 그래서 그가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당시 경작권하고 소유권 같은 거 분리되고 이갑제 붕괴.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그 당시 관리의 그 봉급을 은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도 뭘로 걷어야 되겠어요? 은으로 걷어야 되겠죠.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조법을 실시했는데, 일조법의 목적은 복잡한 부역의 징수 체계를 정비해서 징세의 효율과 민의 가중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리했냐면, 세목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해서 은으로 납부했다. 지세와 정세를 통해서 은으로 납부하는데, 지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거고, 정세는 성인 남자에게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인정에만 부과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일조법을 실시하기 전에 양세법인데, 이 양세법이 나중에 이제 잡세가 부과하고 여러 가지 또 뭐냐면 내용들이 부과되는데, 이게 이제 명나라 초기 때부터 해서 일조법까지 이 양세법을 개혁하는 작업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만들고 조세제도가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 예. 자, 하여튼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와 관련돼 갖고 제가 어디 이제 해놨냐, 기출문제 분석편에 그 일조편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관련돼 갖고 일조편법에서 명나라 초기 때부터 일조편법 지정음제 관련돼 갖고 분석표를 실어놨어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750페이지에 있거든요. 명나라 초기 때, 명나라 중기 때, 말기 때, 그다음 청나라 때.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해갖고 지정음제까지 쭉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예, 분석편에. 그래서 이제 750페이지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 그냥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내용까지는. 자, 그 결과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조세의 음납화에 따른 은의 유통이 촉진하여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요. 국가재정 수익이 확대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거기 일조편법은 그 세계사적 관점에서 또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자, 은나라가 이제 은나라한다. 아시아 일본의 은과 그다음 멕시코의 은이 뭐냐면 이게 중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당시 서유럽에서는 무슨 혁명이 일어났죠?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일어났죠. 이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서는 서원을 억압하고 그 당시 간학을 지닌 인재 양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선비들, 사대부들은 신사계층들은 주로 서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력 기반을 이제 확대시키니까 간학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재정 개혁을 보면 긴축 개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이제 이걸 보기 전에 그 당시 세금제도 특징을 봐야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중앙의 세제는 세금 총액은 결정돼 있어요. 총액제 실시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관료기구 늘어나고 뭐 군사비도 증대되고 등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총액제가 정해져 있는 중앙세금 가지고 다 못 써요. 그러니까 무슨 세금을 끌어다 쓰죠? 원래 지방세금에 있었던 걸 끌어다 써요. 그러면 지방세금이 어떻게 되죠? 고갈되죠. 그러다 보면 또 지방세금 여러 가지 또 잡세가 되는, 이런 잡세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죠. 그래서 지방간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세입, 세출,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존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지방 자체의 경비, 그 다음에 기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중앙정부에 올리는 세금을 말해요. 그 다음에 체납사항을 기던 주소책을 매년 호부에 보고하고 감사하고 세역 수치 성적을 국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방간들 입장에는 기운과 종류의 비율 중에 어느 걸 더 높일까요? 기운을 당연히 높이고 종류를 낮추죠.
그래서 이제 중앙을 세금을 보내.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지출 더 하고 그 남는 것을 이제 뭐냐면 또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재정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또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1조편법이 시작되면서 이 지방의 장세들이 다 중앙으로 세금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 제한해서 주술책을 계속 호부에 보고함으로써 그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호부는 각 성별로 갈렸던 재정체계를 항목별로 관할체계로 변경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전에는 호남성, 강동성, 강서성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총액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했어요. 중앙정부가 호부관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아니라 그 항목별로 정리해. 그래서 호남서의 정랑, 영가, 강세 항목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그 세액의 어떤 나가는 돈과 그 지출 상황들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뭐냐면 그 책임자를 두고 그 적자가 발생하면 지출 초과가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전개했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는 이제 1조편법 세액징수 개혁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개혁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그 다음에 중앙재정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긴축개혁을 통해서 마련한 재정적 잉여는 나중에 신종이 자기가 사용해요. 어디 사용하냐면, 자기 무덤을 만드는 데 사용해.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를 되게 못했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 업적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래도 잘한 게 자기 무덤을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경에 보면 명사 13능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명사 13능 중에 제일 큰 무덤이 신종이야. 신종의 무덤이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재정 개혁을 했다. 자, 장거정의 개혁 결과 누가 보면 신사층이 반발했다. 특히 이제 어떤 신사층이 반발했냐면 강남에 있는 신사층들이 반발했어. 왜냐하면 장거정에서 주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그 당시 중부 지역이라고 부르는 양증학 유역의 지역에 부과됐기 때문에 이 강남 신사층이 반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정치 특권을 둘러서 당쟁이 발생되고, 자, 농민이 그 당시 세금을 많이 부과되니까 농민이 유망이 되면서 명예 붕괴를 촉진시키면서 그 장거정 사후에 내각의 권위가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장거정 때 내각이 제일 절정에 이른 다음에 내각의 권위가 이때 이제 쇠퇴하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장거정 이후에 이제 만력제가 이제 신종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무능했어요. 근데 명나라의 불행은 뭐냐면 이 무능한 왕이 거의 40년 동안 집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거정의 10년 동안 통치를 빼고 거의 30년 동안 집권을 했어. 이 사람은 조회를 20년 거의 뭐냐면 자기가 집권할 동안 14번인가 15번? 거기밖에 안 갔어요, 조회를. 어쨌든 7년 만에 조회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궁궐에 처박혀서 여자들하고 놀고 마약 피면서 지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을 한 푼도 안 썼어, 이 사람은. 그래서 국가가 필요할 땐 돈 써야 되잖아. 근데 필요한 경비, 관리비의 월급이나 이런 거 조금만 쓰고 거의 한 푼을 지출 안 했어요. 이거 무조건 이제 뭐냐면 세금만 받아들이고, 다만 이제 이때 그 만력제 때 반란도 있었거든요. 이 반란의 군사비 진출이 좀 약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필요할 때는 돈 안 쓰고 자기 무덤을 쓰는데 만드는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쓰는 돈들은 대부분 어떤 데든요, 국민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반란을 진압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그때 만력 3대 원정이 있었는데 그 몽골 보바이 반란 일어났고, 조선의 임진왜란, 그 다음에 심지어 토사, 양릉의 반란, 우리나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한테 돈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임진왜란, 조선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니까 병력을 충돌하는데 돈을 되게 쓰게 하고, 조선의 길이 뭐냐면 별로 안 좋아갖고 그 마차라든지 많이 다니기 불편하다니까 돈을 투자해가지고 조선의 길도 닦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만력제는 좀 약간 좀 양극단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관심 없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데는 꽂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런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많았고, 거기 지출이죠. 지출이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한관들을 곳곳에 파견해서 상세를 징수하고 강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상세는 물품 통과세, 그래서 강세는 이제 강상 개발 비용 이런 것들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상세와 강세의 하가 일어났어요. 예, 이건 나중에 얘기했고요. 하여튼 이런 것에서 농민의 반란이 나오고 전 국민의 반한관 운동이 전개됐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대표적인 이제 반한관 운동이 이제 개도개변이라든지 직요개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뒤에 그 중국의 조세제도 정리를 쭉 있으니까 한번 각자 보시고 그러면 장거리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잠깐만, 이게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요. 자, 289페이지 펴보세요. 289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13년 2차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 가해 사항이 나타난 배경을 대외교육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기획과 같은 사항을 가져온 재정개혁의 배경을 가와 관련시켜서 구체적 기수하고, 그 다음에 이 개혁의 내용의 결과를 당시 조세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수하시오. 그리고 옹정연간까지 조세제도 변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영파의 난이에요. 영파의 난. 영파의 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뭐냐면, 대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실을 설치하고 또 알타칸이 노락질 나니까 이 알타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마신을 이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마신은 아까처럼 했지만 설치했다가 또 폐지됐다. 설치됐다, 폐지됐다.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몽골족들이 단합을 하지 못하고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 그래서 중국의 그 정부는, 명나라 정부는 몽골족 중에 좀 센 애들하고 조약을 맺어서 마신을 여놓으면 다른 부족들이 와서 공격해 들어와. 그러면 또 마실 닫고 또 그러면 또 공격하면 또 마실 열고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명실록에 있는 장거제 개혁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가상이 나타난 대외교육 측면을 설명하셔. 자, 여기 이제 16세기 때 북로남해 중에 영파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잠시 뭐가 했죠? 그 당시 이제 그 영파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그 가반무역을 중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파의 난과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앞에 있는 가반무역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반무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원래는 누구야? 무르마치 막부가 그걸 독점했다가 나중에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오인한 이후에 그 오우치시아가 하카다 상인들이 이제 같이 하다가 그 자기끼리 이제 무역 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영파의 난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획에 가져온 사항들 재정개혁 배경을 이렇게 쓰시오. 가와 관련된 내용에서. 그래서 기획은 태창의 곡식이 가득하여 10년을 지탱한 나물 정도가 되었고,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장거정이 실시한 일조폰법이죠. 일조폰법의 실시 배경을 그러니까 이제 북로 남해와 연결시켜갖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개혁 내용과 결과를 당시 조세제도의 그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돼갖고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조편법의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결과를 같이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당시 조세우제도니까 일조편법 그 이전의 조세제도의 운영의 문제점 있죠?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옹정년까지 조세제도 변화가죠. 그러니까 이제 1조 편법부터 해가지고 옹정년간은 뭐예요? 지정은제죠. 이 조세제도 변화 내용인데 이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기출문제 분석 747페이지부터 해서 748페이지까지 내용을 다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전에 아까처럼 말했지만 750페이지 때 그 관련된 조세제도 변천 과정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2차 때 좀 어렵게 되고, 지금은 요 정도의 수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한 두세 시간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했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냥 기출문제 분석 내용만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들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총괄평가를 이제 볼게요. 총괄평가 321페이지 펴보세요. 자, 321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명대 장거전의 업종에 관련된 기록이다. 자, 그 다음에 기획과 같은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재정개혁 세 가지를 써보시오. 니은의 미출진 고성법의 결과를 두 줄 이내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재정개혁, 태청의 곡식이 가득 차서 10년 버티면, 그러니까 재정이 남아돈다는 거죠. 긴축재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보면 재무행정의 정비와 간청의 재정절감 실시, 그다음에 은전 조사, 은전은 수면 있는 토지죠. 전국의 토지 측량, 1조8법 실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은의 미추진 고성법의 결과를 두 줄에 쓰시오. 자, 고성법의 결과 이제 관료의 행정능력을 내각이 직접 맡게 함으로써 내각이 가장 위에 서게 되고 수보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받아서 관료 통제 가능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6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아, 28번 문제 일단 볼게요. 네, 325페이지 28번. 자, 여기 보면 가사건 이외의 명나라 정부의 조치를 쓰고, 그리고 나라의 미추친 임무에 대한 명나라 정부의 해외 정책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가사건 이외의 명나라 조치는 영파의 난이에요. 그래서 영파의 난 이후에 이제 명나라 조치는 조공무역을 통제, 그러니까 갑판무역을 폐지했죠. 그래서 사무역을 구제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갑판무역은 나중에 다시 이제 허용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알탄이 들어와 노락자여 대동의 맛이 열고 선보인데, 이 알타칸에 대해서 이제 조치에 대해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알탄은 순위왕을 봉하고 그 자손에게 간장을 부여하고 마실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 29번 문제. 자, 다음은 명나라 때 장거정이 황제에게 올린 상주문이다. 기획의 미추친 조치와 관련된 법의 내용을 쓰고, 그리고 니은과 관련된 경제개혁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고성법이죠. 그래서 관료가 황제의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 관료의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내용인 경제 관련된 개혁 내용은 자, 정부의 토지를 측정하고 가세 대상 공표를 받고 1조 편법 실시했다.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328페이지 34번 문제 볼게요. 잠깐만, 이거는 아니고, 네, 34페이지요. 잠깐만요. 뒤에는. 자, 34번 문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가해덕을 말을 쓰고, 가제도가 실시한 경제적 배경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갖다 바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걸 1조편법이라고 쓰시면 되죠. 배경은 은경제 보고 및 침투, 복잡한 부역징수 체계를 정비해서 진세의 호르라와 민의 가중을 부담을 감소시켰고 대토지 소를 발전했고 등등등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2번 문제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32페이지. 자, 다음 가해에 들어갈 지책을 쓰고
기획의 개혁 내용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결과 가와 관련되어서 시켜서 말을 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내용을 디귿과 관련돼서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자, 장거정, 여기에 들어갈 장거정 지책이 뭘까? 내각수부죠. 그 다음에 기획의 고성법 시의 관리 기강을 받는 거는 관료가 항제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서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료의 근무평가를 받는데, 그 근무평가의 제일 상위 그 자가 누구죠? 내각에서 하는 거야. 내각에서. 그 다음에 그 내각 수보의 권한에 어떤 그 법제적으로 보장되면서 관료 통제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돼서 그 뭐냐면 디귿과 관련된 대몽고 유화 정책은 그 알타칸에게 수양을 봉하고 무역을 허가했다. 마시려고 했다. 그리고 대강경파를 두고 강화 정책을 취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자, 독립운동과 복사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독립운동, 복사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 번 나왔고,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좀 기출문제가 떨어지긴 하는데, 좀 보면, 자, 독립운동은 이제 독립선언을 중심으로 해갖고 고용성이 전개했던, 운동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뭐냐면 독립당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독립당과 대립해서 또 비독립당, 한간당, 이런 것들이 싸우게 되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명나라 때 당쟁의 발생 원인이 되죠. 자, 독립운동의 배경을 보면 이갑제 붕괴와 상품 생산 경제 발달 등 사회경제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 정치적 특권을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이었다. 되게 이 독립운동을 이제 추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선언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지방 신사계층들이야. 근데 이 강남 지방 신사계층들은 그 당시 강남은 되게 경제를 부유한 지역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중앙정부에서는 되게 이걸 중부, 세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 돼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세금을 떼긴 거야. 특히 장거정의 개혁은 되게 이 강남을 집중적으로 이제 노린 거죠. 뭐 상세니, 뭐 강세니, 장거정 개혁 이후부터 이제 부과된. 자, 그러다 보니까 강남 신사들 입장일 때는 상당히 이익을 침해한 거죠. 강남 신사들은 자기 신이 또 상인이면서 또 뭐냐면 대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앙 권력에 대한 그 북방에 있는 북경에 있는 중앙 권력이 자기의 재산을 이제 뺏으려고 하니까 부를 뺏으려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 하면서 중앙 정치에 대한 비판 그룹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중앙에서는 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독립당 세력들과 또 한간 세력들이 결합이 돼갖고 여러 뭐 곰판이 절판이 등등 하면서 여러 파벌들이 또 형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 강남 신사대 활동을 보면 신사층을 중심으로 한간의 전행이나 내각 집권파의 파벌 정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고, 그다음 이갑제 붕괴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이 신사층이 등장했잖아.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갑제가 이제 붕괴된 자리에 이 신사층이 이제 지방의 뭐냐면 그 지방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 권력 강해지니까 이론적인 황제 지배 체제에 반대.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성량을 내세웠죠. 그 성량이 뭐야? 공치주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황제가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정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세요. 그래서 분권 공치의 군국주의를 포방했다. 그래서 군주주의를 포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이들의 이제 활동을 내보면 강세와 상세 반대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망력제 때 이제 3대 원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궁중에 종용을 해갖고 재정이 고갈되니까 신종 때 한간을 이제 파견해갖고 상세와 강세를 징수하죠. 그때 이제 이 한간들이 무대벌 동원해서 강제 징수하니까 곳곳에서 이제 직용의 병 같은 민변들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이 강세와 상세가 주로 징수되는 곳이 어디냐면 강남 지역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강남의 신사계층들 이해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민중들과 합세해갖고 강세, 상세 반대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의를 보면 상공업 발달에 새로운 이익을 수퇴해가는 여민제리의 중앙정부. 자, 여민제리란 건 뭐예요?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거죠. 원래는 그 6.25에서는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지방의 강남의 상공업자들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 상공업자에게 그 이익을 확보시키려는 지역 사회적 대변자로서 활동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의 신사계층들이 그 지역 상공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런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강세 상세 운동이. 그다음에 민의 이익은 사회를 보장하는 거다.
그래서 민의 이익은 사를 보장하고 그 이 시기에 공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사가 합함으로써 천하의 공이 되는 거지 천하의 사를 위한 것이 군주의 공이라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공이라는 것은 국가의 단독, 그러니까 황제의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추구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이득이 합쳐놓은 게 뭐죠? 이게 공이고 그리고 이것이 꼭 황제와 국가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주가 개인의 이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강세와 상세 반대 운동을 독립운동에서 이끌었던 거고 이때 민중들도 이제 뭐냐면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이 당시 개도개변이라든지 직용해변 등등 해가지고 볼 때 강남 신사층들이 민중들과 결합해서 이 운동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운동이 강남 신사층과 민들이 서로 결합해갖고 추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중앙에 있었던 그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범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층을 떠나서 모든 강남인들이 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했던 그런 것들이 강세 상세 반대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 운동들은 또 연결돼갖고 직용해변이라든지 개도개변 이런 것들에 의해 또 연결돼 있는 또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대결 구도를 보면 그 당시 독립당하고 비독립당 간의 어떤 당쟁이 발생되는데 크게 사만하고 국법 문제 때문에 이제 표출돼요. 그러니까 이 국법 문제가 주고요. 이 국법 문제에 따라서 사만이 발생이 되는데 이 국법 문제는 뭐냐면 항태자 책봉 문제예요. 그래서 신종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그 상락이에요. 주상락이라는 사람인데 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그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항태자도 임명 안 해.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독립당들이 빨리 항태자로 임명해라. 분명히 지금 첫째 아들이 있고 적장자가 있는데 왜 임명 안 하냐. 그래서 상락을 항태자로 임명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지금 황제가 뜻이 없는데 왜 이렇게 뭐냐면 징징대냐 매달리냐. 그래가지고 그 항태자 임명을 이제 반대하는 그 비독립당 세력들이 이제 독립당 세력들과 싸우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독립당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주상락을 뭐냐면 항태자를 임명하여 이게 국부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국부 문제 항태자가 임명하고 나서 동시에 이제 일어난 뒤에 일어난 사건 사만 사건이야. 사만 사건이 뭐냐면 정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항태자국에 침범한 사건이 등장해요. 그 나중에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당들은 이걸 빨리 그 근원을 찾아내서 그 배우를 찾아서 얘를 처단해야 된다. 일본 뵙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한 반면에 비독립당들은 무슨 말이냐. 그냥 요거 범인만 잡았으면 되지. 이거 단독 범행이다. 그래 놓고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려고 해. 이게 정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뭐냐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홍안이야. 자, 신종이 죽고 그 항태장이었던 이제 강종이 즉위하게 돼요. 이게 태창제인데 태창제가 즉위하자마자 이지대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가자라는 사람이 홍안을 바쳐. 그러니까 홍안은 빨간색 약인데 이걸 먹고 그냥 죽게 돼요. 이걸 뭐냐면 홍안이라고 해요. 홍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즉위한 황제가 그 강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청계제예요. 이 사람이 16살 어린 나이도 즉위하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 즉위하니까 그 유모였던 이선신이라는 여관이 황제와 함께 건청국을 동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립파 관료들이 이들의 동거를 반대하고 그 당시 황제를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궁을 시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격, 홍황, 이궁 이 세 사건을 뭐냐면 사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만 사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다 아니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는 사건이라는 뜻이야. 네, 사건. 예, 그 뭐뭐 안을 뜻하면 이 사건의 의미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교환이라고 있죠. 교환. 근현대사 보면 개항 후에 교환은 뭘까요?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만 사건이 나왔고 정격, 홍안, 이궁. 이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뽕 문제와 함께. 그래서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립당과 비독립당 거기다 또 한간대가 연결해가지고 세력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이때 이제 이걸 계기해서 청계제 때 유명한 한간이었던 위충원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 당쟁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뭐냐면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가.
심지어는 남명 정권 때도 당쟁이 계속 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운동을 보자. 복사운동. 이 복사운동은 그 독립당이 탄압한 후에 이제 강남 지역에서 일명 이제 스터디 그룹 같은 학습단체를 그 가정에서 했던 정치운동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유교적 도덕적 실천을 내세운 서원과 달리 그 고문부운동을 전개를 했고, 이들은 강남 지방의 독서인들, 주로 하급 신사, 생원을 중심으로 문장을 발표하고 중심에 좀 짓고, 문장을 발표하고 과거 시험 답안을 출판하고, 또 문인들과 연합해서 그 당시 그 독립 정치 운동을 계승했다. 그래서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앙에 올라와서 고급 관료들이 이제 했던 운동인데 반해서 이 복사운동은 그 강남의 하급 신사들이 독립운동을 계승해가지고 뭐 했던 거고, 이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정치권에는 직접 안 올라와요. 중앙 정치권은 그 지방에서 여론을 시켜가지고 중앙 정부에 압력을 두는 식으로 했던 운동이 복사운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사운동의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복사운동의 한계와 의의를 볼게요. 의의는 일단은 반환관 반내각 집권파들의 어떤 파벌적 정치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갑제적 정제정치의 붕괴 과정에서 체제 위기에 둘러싸고 황제 이론적인 전제지배제를 반대하고 분권공신력 군주주의를 포방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황제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사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한계는 이들은 이제 반비판적인 반정부정권 좋은데 문제는 대안을 별로 제시하지 못했어. 그 당시 상파합 경제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갑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각지의 농민 반란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뭐냐면 유교적 도덕 원칙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그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근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은 다른 세력과 타협을 하지 않아. 독불장군이야. 비타협적 도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상대방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탄압받았고, 특히 비독립파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탄압받아서 위충원 때는 이제 독립당이 해체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타협적 도덕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한계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명예 멸망 과정을 볼게요. 자, 이 청계제가 이제 때는 그 앞에서 위충원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독자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위충원이라는 사람은 대단한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보통 이제 명나라 때는 한간들이 득세했잖아요. 근데 한간들 중에서 제일 끝발이 있는 한간이야. 그래갖고 위충왕은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지나갈 때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 구천세 외치라고 했어요. 구천세는 뭐냐면 황제는 만세죠. 그리고 왕은 뭐죠? 천세죠. 그러니까 자기는 황제 그 다음인가 구천세라고 외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사당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숭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모든 고관대 관료들이 위충원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충원이 이제 끝발을 날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위충원이 그 누구냐면 의종 때 뭐냐면 처형을 당해요. 그 의종이 이제 순종제 때인데 명나라 마지막 황제예요. 그래서 이 의종은 나름대로 좀 약간 개혁 의지가 있었어요. 순종제는.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위충을 처형시키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 그렇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명나라는 곳곳에 농민 반란이 나오고 이제 혼란할 때야. 지가 열심히 해봤자 이제 뭐냐면 안 됐던 데죠. 이미 체제적으로 붕괴됐고. 그래서 북쪽에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산해관 북쪽에 누가 있었어요? 만주족이 들어왔죠. 그래서 만주족이 계속 쳐들어오고, 안에는 이자성 같은 사람이 막 장영충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치적 혼란들이 있었고, 순정제가 여러 개혁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했고, 결국에는 이자성이 공격해 들어와서 북경을 점령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순정제는 그 경산에 올라가서 목매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명나라는 청나라한테 멸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멸망했죠? 이자성한테 멸망했어. 그러면 왜 명나라가 쉽게 그렇게 멸망했냐? 자, 북경에 지키는 병력이 별로 없었어요. 다 어디가 있었죠? 청나라 막는다고 저 북쪽에 산해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반란군이 그 틈을 노려가지고 뭐냐면 명나라를 공격해서 북경을 점령하면서 명을 멸망시켰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자성이 북경을 멸망하고 이제 나라를 세우니까
그때 이제 산해관에 있었던 오상계가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던 거죠. 이자성에 붙을까 아니면 저쪽 청나라에 붙을까. 그러다가 이자성이 북경에 있는 자기 애첩을 건드렸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머리 깎고 반발하고 누구한테 붙은 거죠? 예, 청나라에 붙은 거야. 그래서 산해관 문을 열고 같이 누굴 공격하냐? 이자성을 공격한 거죠. 결국에는 이자성도 잠깐 있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명나라의 왕족들이 밑으로 내려서 낭명 정권을 세워요. 그렇지만 낭명 정권도 청나라 군대에 쫓겨가지고 결국에는 3대 정도 가다가 멸망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따가 이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저 정성공이 이제 그 해상세력인데 이 낭명 정권을 도와줬다가 또 안 돼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대만으로 가.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있다가 정성공이 죽고 그 손자 때인가요? 이 손자 때 강희제에서 이제 또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해서 멸망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그 명나라 멸망과 관련돼서 292페이지 펴볼게요. 그 기출문 292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면 밀주적인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강군이 유적을 투별하지 못하고 당군 3977년에 북경성이 함락되어 의종, 그러니까 순종자 스스로 목을 매어 순국하였다. 이때 명의 오상계가 동부에 반응하는 이 만주족 엑시가다시의 지원을 얻어 이자성을 토벌하였다. 그리고 그러나 만주인들이 마침내 명왕씨를 대신해서 진안을 차지하고, 진안은 중국을 얘기한 거예요. 이 앞문에 호랑이를 물리치고 뒷문에 사자를 받아들인 격이다. 그리고 명이 멸망하여서 무려 17대 277년에 독립했고, 그 다음에 19년간 명항씨 유족이 낭방의 제호를 진행하면서, 이건 낭명 정권이죠. 3대 이후 혹자는 명대의 통치 연간을 포함되기도 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이 예문은 이자성의 나옴부터 명의 멸망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청이 중국 본토를 지배하는 과정을 기록을 한 건데, 자, 여기 기록을 보면 그 의종 있죠. 한간을 강세사로 파견해서 민번까지 초대했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순종제 때가 아니라 신종 때죠. 신종 때 그 당시 3대 변란이 일어나니까 이 군사비주들은 이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한간을 강세사로 파견했죠. 그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을 보면 명의 부흥을 명분으로 반란일으켜 황제에 즉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상계가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고 나서 이 당시 이제 그 자기를 도와줬던 한인 장군들, 그러니까 오상계, 경계문, 상가이를 각기 운남, 강동, 복권의 왕으로 임명해요. 3번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3번들이 점점 힘이 커지고 반독립권 노니까 강희제 때 이 3번을 처리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오상계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난이 나냐면 3번의 난이 나. 나중에 설명했지만. 근데 이 3번의 난을 때 내걸었던 명분이 뭐냐면 그 명나라를 부흥하자.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를 타도하자.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까, 호응하지 못할까요? 호응하지 못하죠. 왜냐, 오상계가 청나라를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낭명 정권을 앞장서 때 멸망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이 3번을 중심으로 오상계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부터 이제 호응받지 못했죠. 자, 하여튼, 그 오상계가 중심한 3번의 난은 결국에 오상계의 죽음과 함께 이제 운난서의 함락으로 청군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서국을 세우고 왕에 즉위했다. 이 대서국인데, 대서국을 세운 사람은 이자성이 아니라 장영충이에요. 이자성은 이제 뭘 세웠냐면, 대서국이 아니라 대순국을 세웠어. 국방은 이제 망했지만, 이 장영충이라는 사람은 또 되게 유명한데, 그 당시 명나라 때 장영충이 사천성을 지배했었어요. 근데 이 사천성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륙전을 장행했다고 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샀는데, 기록에 보면 거의 명사에 의하면 그 사람이 6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약간 가장이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죽였다. 많은 사람이 이제 장영충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자, 하여튼 이제 이 장영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강남의 부호들을 봉양으로 이주시켜 반정부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는 만주인들이 했던 거고 아니고 이거는 강남 부호는 봉양을 대규모 이주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명예 주원장이야. 그래서 주원장은 이제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주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그런데 초창기 때는 이제 건국 과정에서 그들이 심입주했기 때문에 포용하는 정책을 했다가 이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강남 지주 정책을 피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 강남 지주들이 그 장사선과 연결된다는 명목에갖고 그 핑계로 그 당시 많은 강남 지주들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아다가 누구한테 나눠줘? 농민들이 나눠줘. 그리고 이 지주들, 강남 지주들을 자기 고향으로 이주시켜, 강제 사민시켜서 이들을 감시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주원자가 관련된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미연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에는 북보를 난제에 포함시킨 영평왕이 있었다. 그래갖고 명왕씨 유족이 남방에 제호를 치면데 이왜 틀렸을까 이거는? 자, 여기에서 난징을 포용한 난경포위 사건이라는데 이 난경포위 사건은 누가 일으켰냐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그래서 정성공이 난경을 포위해서 했는데 물론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대만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는데 그게 실패하고 나서 그래서 이 영평왕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정성공을 의미하죠. 왕의 칭호를 받긴 했지만 이 사람은 그 명나라 항시의 유족은 아니에요. 명나라 항시의 유족이었던 남명왕조를 도와줬던 사람이죠. 예, 그래갖고 이건 틀렸죠.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명만하고 청초 요 사항의 정치적 사항들에 관련된 문제 내용이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흉가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3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어, 334페이지 47번. 자, 다음 기획을 함락한 사람은 누구이며 니은이 후에 청의 반란을 일으킨 명분과 정책 배경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관련된 정권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출 예문을 이제 본따 가지고 약간 응용해서 만든 문제인데, 자, 거기에 이제 기획에 함락한 사람 누구죠? 이자성이죠. 이자성.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명분 오상계가 이제 내걸던 명분은 명예회복의 기치를 일으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귿의 이제 정권의 명칭은 뭐죠? 낭명정권이죠. 네, 정치적 걸.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오상계 이거 빠졌네. 오상계가 왜 이 3번에 안 일으켰냐면 오상계 3번에서 여기 독자적 세력을 키워가기 때문에 청약 안정에 위협하게 되니까 강희제가 번외 취소정을 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명예 멸망, 명예 정치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 살펴봤고 뒤에 넘어가서 뭐냐면 명예 사회경제 부분을 이제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이 될게요.